온라인 가게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3 국어와 소통의 소단원 2 통일을 향한 국어 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소단원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토끼는 한 편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의 단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끼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 남북한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글쓰기의 5개 단계 중 저번 시간까지 두 번째 단계까지 공부를 했어요. 바로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즉 내용 생성하기 단계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부터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까지 글쓰기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살펴봤다고 했죠. 첫 번째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다른 말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내가 이 글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떠올려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 떠올리고 찾은 내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넣을지 고르는, 선정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조직 단계에서는 뭘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찾고 고른 내용을 조직해야겠죠. 글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글의 짜임을 정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교과서 152쪽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선정한 하은이는 글의 개요를 짜려고 한다. 자, 고민에 빠졌네요. 자료는 다 선정했어.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지? 순서는 어떻게 짜지? 구조는 어떻게 짜지? 짜임은 어떻게 짜지? 그래서 그 개요를 어떻게 쓰지? 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려면 어떤 구조로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2학년 때 배운 글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어. 그래서 이런 구조로 글을 짜게 되는데 지난 시간 내용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 안 날까봐 자료 수집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수집해서 선정한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남북의 언어 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 1번 이렇게 자료 1번에 남북의 언어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찾았고요. 그리고 남북의 언어 차이 중 발음 및 표기에 대한 내용은 자료 3번 책에서 남북의 발음 및 표기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두음법칙이랑 사이지오 표기 봤었죠. 그리고 어휘, 단어적인 측면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가 났던 거 자료 4번, 5번. 자료 4번의 뮤직비디오 통해서 어휘 달랐던 거 살펴봤고요. 자료 5번의 책과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서 남북한의 어휘가 차이 나는 걸 살펴봤습니다. 표현의 측면에서의 남북의 언어 차이는 자료 7번 신문 칼럼에서 남북한의 표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봤었어요. 우회적인 표현을 완곡한 표현을 쓰는 남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북한, 이런 내용들, 언어 문화가 다른 것들을 살펴봤었죠. 이런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자료 4번과 7번에서 드러났는데요. 자료 4번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연락이라는 패스의 단어의 차이 때문에 축구할 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드러났고요. 자료 7번에서는 북한에서는 부탁을 할 때 돌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 말하는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불쾌감을 느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료로 자료 6번이 있었어요. 자료 6번에서는 남북한 탁구 단일팀 선수들이 서로 이질적인, 서로 다른 언어를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구조로 글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뭐냐? 자,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극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음에 내세우는 게 문제 해결 구조입니다. 자, 남북의 언어 차이로 발음 및 표기의 차이, 어휘의 차이, 표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문제,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한 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순서로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언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파악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글을 쓰는 거니까 난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구조를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53쪽 갑니다.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이런 조직에 대한 고민,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했어. 또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내용을 추가했어.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겁니다. 자,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을 삭제한다. 그러니까 딴 길로 새는 거는 빼라는 거예요. 딴 쪽으로 새는 거. 엉뚱한 내용은 빼야 된다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통일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통일성이라는 거는 글의 각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통일되는 거. 그러니까 딴 길로 새지 않고 엉뚱한 얘기로 빠지지 않고 주제와 계속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의 구조를 조직할 때에는 글의 통일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여기 적어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개요를 짠 겁니다. 여기 개요표에다가. 자, 개요라는 거는 글의 짜임이나 구조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거를 개요표라고 하는데, 자, 제목,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 주제,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을 나눠서 구조를 짰습니다. 이런 걸 이제 3단 구성, 3단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성이 이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짰고요. 처음,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 중간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거죠. 남북의 언어에 관한 의식, 남북의 언어 차이,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 나오는데 이렇게 쭉 순서를 이렇게 짜고 정하는데 북한말에 대해서 조사가 부족한 건 이건 어떻게 한대요? 중간 3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개요표 짠 거를 다시 중간에 점검하면서 수정하는 이 생각이 나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통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랑 관련된 내용으로 짜야 된다. 엉뚱한 내용, 딴 길로 새는 내용은 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딴 길로 샜기 때문에 뺀 거예요. 삭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짜고 있는데 북한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이건 지금 약간 주제랑 관련성이 떨어지죠. 지금 북한이랑 남한이랑 언어 차이 잘 제시했잖아. 근데 갑자기 또 북한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이게 지금 남북한의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랑 관련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빼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번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의 예시. 이거 중요하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5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것도 중요하죠. 어려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고 이 순서가 적절하겠죠? 이 순서가 만약에 반대로 가면은 어울리지 않겠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나오는 이 흐름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흐름에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끝부분에는 이제 요약하고 강조하고 제안하는 내용. 통일시대의 언어 문제가 중요한 까닭. 언어 문제가 중요하니까 꼭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흐름으로 개요표를 잘 짰네요. 153쪽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은이가 글의 내용을 조직하면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정리해보자. 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는 구조를 생각한다. 이 주제와 목적은 항상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글쓰기 단계 전체에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배열, 순서, 위치. 자, 개요표를 작성한 뒤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한다. 그 글의 흐름은 뭐였어요? 문제 해결의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을 보충한다 라고 했어요. 중간 3을 삭제한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통일성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 글은 통일시대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 중간 3은 이거랑 직접적인, 지금 주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즉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은이가 생각한 내용, 겪은 과정에 나오지 않지만 또 추가로 우리가 내용 조직할 때 생각해 볼 만한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빼야 될지 모르겠다. 중요한 내용이 두드러졌으면 좋겠는데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두드러질까? 독자가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자료를 넣어서 내용을 구성해야 독자가 재밌어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용 조직하기 단계였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면 좋을까?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글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짜면서 내용을 조직한다.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통일성 같은 걸 어기는 게 있으면은 삭제하거나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54쪽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인 표현하기, 그러니까 직접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하은이는 작성한 개요를 토대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첫 문장부터 막힌다. 이거 우리가 많이 겪는 현상이죠. 첫 문장이 안 써져. 이것만 쓰면 술술 쓸 수 있겠는데 이게 첫 문장이 잘 써지면 그 다음부터 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잘 써지는 편이거든. 자, 그래서 얘가 아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개요에 따라 내가 쓸 내용을 말로 해봤어. 맞춤법이나 글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덜 하더라고. 자, 우리가 첫 문장 쓰려고 할 때 그 맞춤법이나 글씨까지 신경 써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막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완벽주의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주저하고 막히게 되거든. 이거는 뭐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때로는 도전적으로 이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시작하면서 점점 고쳐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나오면은 첫 발을 못 떼거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가 처음부터 뭘 써야 될지 완벽하게 문장을 딱 그 결과가 될 만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쓰려고 하면 안 써진단 말이야. 그래서 중얼중얼 거려 보는 거야. 내가 쓸 내용을 말로 해보는 거야. 맞춤법이나 글씨가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첫 문장을 쓰면 되겠다. 말로 해보면은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이런 해결 방법을 지금 찾아낸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까? 어떻게 써야 독자들이 재미있게 글을 읽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상적인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봤어.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쓰거나 명언이나 속담을 인용하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을 쓰면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겠다. 독자들이 좀 더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어 하겠다. 자, 이렇게 인상적인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글을 읽다 보면 생활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나 쉬운 어휘를 썼을 때 이해하기 쉽더라고.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구체적인 게 아니라 반대로 추상적으로 붕 뜨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쓰면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독자들이 재미없어, 이해도 안 돼, 그러면서 덮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좀 더 독자들의 생활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 학생이면은 직접 학교 생활에서 겪는 예시, 또는 쉬운 어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 이런 걸 썼을 때 독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적으세요. 155쪽. 앞서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글을 써본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써보는 거를 초고라고 합니다. 초고. 이 초고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라는 제목의 초고입니다.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초고를 썼어요. 처음 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이죠. 여기 부분이.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쓸 거야. 통일이 되었는데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크겠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보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첫 문장과 처음 부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남북 언어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말은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발음 및 표기를 보면 이제 발음 및 표기에 대한 내용. 남한은 두음 법칙을 따르고 북한은 따르지 않는다. 어휘를 보면 남북의 일상 용어도 차이가 있다. 화장실도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고 하고 가르치다는 배워주다라고 한다. 또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도 있다. 소행은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표현을 보면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북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뭐 이런 차이들이 나와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북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통일이 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물과 기름이 섞인 것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이거 인상적인 표현 쓰는 거죠. 그냥 다르다고 하는 것보다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쓰면은 사람들이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점점점 하면서 뒤에 내용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초고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초고 맨 처음 쓴 글이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투박하단 말이야. 아직 고칠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 여러분들도 약간 느꼈을 거예요. 글이 조금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져.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제? 고쳐 써야겠죠.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고쳐쓰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표현하기 단계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155쪽 아래에다가 하은이가 글을 쓰면서 이 초고를 쓰면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정리해 보자. 맨 처음에 첫 문장이 안 나올 때 계획에 따라 쓸 내용을 이제 말로 해봤죠. 말로 표현해 봄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인 거죠. 이제 맞춤법이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냥 내용을 말로 표현해 봄으로써 좀 부담을 줄이고 편하게 첫 문장을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의 관심과 주제를 끌까? 비유, 강조, 변화 표현 쓰거나 명언 등을 인용한다. 자, 이런 방법을 떠올렸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쉬운 어휘를 써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이 초고 단계 쓰면서, 그러니까 표현하기 단계에서 초고 쓰면서 겪을 수 있는 또 추가적인 생각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개요대로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쓰다 보면 글이 이상해져.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계속 그 주제, 독자, 예상 독자 그리고 매체 이런 거 목적 등을 생각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고치기도 하고 개요를 잘 반영하려고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문단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자, 이런 건 이제 한번 써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중간중간에 고쳐 쓰면서 해결할 수 있겠죠. 156쪽 마지막 단계인 고쳐쓰기입니다. 글을 완성한 하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글을 읽으며 고쳐보기로 한다. 자, 방금 전에 표현하기 단계에서 내가 초고를 써봤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제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는 고쳐쓰기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할 게 있어요. 이 고쳐쓰기, 이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이 고쳐쓰기라는 단계 이름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고친다는 거는 글 전체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 계획할 때도, 내용 생성할 때도, 조직할 때도 계속 중간중간 고치고 싶은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개요 짤 때 개요를 써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때 고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에서 글을 고쳐 썼는데 보니까 내가 개요 단계부터 뭔가 어긋났던 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찾았어.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내 실수나 오류를 잡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가 다시 개요 짜기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고쳐쓰기를 해서 그 다음으로 다시 표현하기 단계로. 그러니까 글쓰기 단계가 처음에 계획하기, 조직하기, 생성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까지 쭉 있으면은 그게 다시 앞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는 넘나들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기부터 고쳐쓰기까지 일반적인 순서는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돌아가서 넘나들면서 고쳐 쓸 수 있다. 계속 조정하고 점검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이 친구가 고쳐쓰기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글을 함께 읽어보기는 했는데 무엇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자, 고쳐쓰기 할 때 뭘 고려해야 될까? 어떤 걸 고쳐야 될까? 그래서 이거 봤더니 친구들의 글을 보니 어떤 표현을 썼는지 어떤 구조로 구성했는지 알 수 있었어. 나도 독자를 고려하여 흥미있고 쉽게 표현했는지 살펴봐야지. 선생님이 독자, 글의 주제, 목적, 매체는 계속 고려하는 거라고 했죠. 자, 독자를 고려해서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 흥미있고 쉽게 표현했는지 이거 살펴보고 필요하면 고쳐 써야겠다. 쓴 내용이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점검하고 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잊지 말고 확인해서 고쳐 써야겠다. 이렇게 고쳐 쓰기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네요. 그래서 156쪽에 방금 전에 썼던 그 초고를 친구들끼리 돌려보고서 첨삭, 그러니까 고쳐 쓰는 거, 고쳐주는 거, 그거를 어떻게 고쳤는지 그 예시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한 텀이 이거를 지금 고쳐 쓰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쳤었는지 그 예시를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복습이랑 과제 제출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